짜잔. 제가 했어요. 좋아요. 자, 레이디오 액티브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 번역하면 방사성이죠. 그래서 방사성 물질들이 막 내뿜는 걸 뭐라고 불러요? 방사성 물질들이 막 내뿜는 걸. 그걸 방사선이라고 하죠. 사실 이 방사선 건강에는 좋아요, 나빠요? 아주 그냥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제 방사선이 있는 한 생명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뭐 세균의 바이러스 그 어떤 것도 하겠죠. 그래서 식품 살균할 때 방사선 쓰기도 하는데 그건 알아요? 그래서 왜 예를 들면 그 모두가 좋아하는 연어라는 생선 있죠? 네. 연어 있잖아요. 연어회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근데 자연산 연어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 기생충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글쎄요. 큰일 납니다. 페러사이트. 예. 그 뭐냐면 연어라는 물고기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전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그리고 모든 기생충들 세균 바이러스가 연어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산 연어를 잡아서 회로 먹는다. 온 몸이 세균 바이러스 혹은 그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만약에 뭐 산에서 연어를 잡았는데 먹을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산에 있는 그 뭐냐면 강가에서요. 무조건 익혀 먹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 연어살을 유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뿌려. 예, 우선 연어는 양식하기 때문에 양식하는 연어는 관리를 해서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기생충이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연어살을 포로 떠가지고는 그거를 어디에 요런 방사선 위에 한번 싹 스캔을 합니다. 그럼 연어살을 분리를 해다가 거기다가 방사선을 한번 싹 스캔하면 거기 혹여나 남아있을 수 있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이 어떻게 된다? 전멸합니다. 전멸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식품을 살균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뭐 여하튼 그래서 이 방사선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마 세 가지 뿐이죠. 알파선이 뭐예요? 알파선이 뭐예요? 바로 힐륨 2포 2 플러스 원자핵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원자핵을 알파 입자, 알파선이라고 해요. 힐륨 2포기 때문에 이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 몇 개 있어요? 2개. 2개 있고요. 나머지 2개는 또 누가 있어요? 중성자 2개가 있죠. 그 다음 베타레이라고 하는데 베타레이는 뭘까요? 몰라요. 베타레이는 바로 요겁니다. 전자? 네, 요거의 흐름입니다. 이렉트론. 바로 핵으로부터 방출되는 고에너지 전자선을 베타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감마레이는 뭡니까? 음전자. 감마레이는 양전자 있는. 그냥 퓨어 고에너지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입니다.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합니까? 전자파.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합니까? 바로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고에너지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를 이름절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라디오파. 빛이라고 하죠. 라디오. 우리가 일상생활 용어 빛이라고 하는 걸 물리학적으로는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파 입자는 무슨 전하를 띱니까?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죠. 네. 베타 입자는 무슨 전하를 띱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요. 감마레이는 무슨 전하를 띱니까? 플러스.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아시겠죠? 빛에 전하량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빛에는 전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이런 애들이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거를 PB 우리말로 뭐예요? 납. 납이라고 하는데 납으로 된 그릇에다가 이 방사성 물질을 넣어두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납의 역할은 뭐죠? 빛이 방사선에. 납은 안 나오게 해요. 방사선을 다시 반사시키는. 흡수합니다. 방사선을 흡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을 주변에서 사람이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실험하다가 사람이 계속 방사선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피폭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걸 막기 위해 이 알파 입자가 나올 구멍만 뚫어두고 나머지는 납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이 녀석이 그 방사선이 외부로 잘 방출되지 못하게 만들어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성 실험을 할 때는 그 방사성 물질을 납그릇에 넣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원하는 방사선이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 네. 납에 방사선을 이제 흡수시키면 어떻게 돼요? 흡수돼서 납 안에서 안정화 됩니다. 아, 약간의 그 물리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납 자체에서 벌어지는 핵융합 반응은 핵분열 반응은 그 이후에 안정한 원소들로만 핵분열을 하기 때문에 방사선에서 좀 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세면은 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이라고 해서 방사선을 100% 막는 건 아닙니다. 일부를 차폐해 주는 거고요.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는 위험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위험합니다. 핵발전소에서 새어나오는 방사선을 100% 막는 방법은 인류가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납으로, 그래서 왜 핵발전소에서 일할 때 방사능 차폐 작업복 있잖아요. 그 5단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납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납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왜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주신 분 있죠? 그분 여러분 엑스레이실 들어갈 때 그분 묘한 작업복 입고 있거든요. 그게 납으로 된 옷이에요. 5단에 납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게 방사선 차단율 100%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방사능을 100% 차폐하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여하튼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감싸놓고 이렇게 방사능이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튀어나온 알파선을 누구랑 충돌시킨다? 여기에 있는 금박이랑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원래는 누구랑 충돌시킬 예정이었냐면 여기에 어떤 원자랑 충돌시킬 예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짜잔 어떤 원자가 있을 건데 자 원자 한 개를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의 역할로 대신할 수 있는 것 중에 금박을 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원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금박을 쓴 이유는 뭐겠어요? 첫 번째 1. 금이라고 하는 건 이 자체로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안정해요. 이 자체로 꽤 안정하죠.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금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 화학적으로 안정합니다. 물리적으로 안정하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라는 건 화학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금에 뭐 다른 것들이 붙어 있는 이런 물질들 흔합니까? 잘 안 나타납니까? 잘 안 나타납니다. 없는 건 아닌데 억지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자연 환경에서는 금에 뭐가 붙어 있는 이런 물질은 우리 자연계에는 별로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내면 있긴 있는데 원래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물리적으로 안정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금은 핵 융합도 핵 분열도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안 하는 건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안정하다라는 것은 핵 분열, 핵 융합 안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금이요. 만약에 여기서 알파 입자를 쐈는데 알파 입자와 금이 핵융합이 돼서 다른 물질이 돼버리면 알파 입자를 아무리 써도 뭐 튕겨나오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것도 안 튕겨나오면 실험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죠. 혹은 알파 입자를 받아들인 금이 이상한 핵분열을 해서 상상도 못한 다른 원자들이 쪼개서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실험 데이터 분석하기 쉬워요, 매우 난감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자 안에 들어있는 핵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한 거니까 핵분해, 핵융합도 잘 안 하고 화학 반응도 잘 안 하는 원소인 금의 원자를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용하는 시간이 많다. 재료의 두께가 두꺼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파 입자가 산란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흡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물질이 뭐 두께가 엄청 두꺼워. 엄청 두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나오질 못하고 두꺼운 녀석을 통과하다가 흡수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두껍다 보니까 투과하지도 못하고 되튕겨 나온 일만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재료가 충분히 뭐 해야 된다? 충분히 얇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은 소재의 강도가 딱딱해요, 몰랑몰랑해요? 금은 몰랑몰랑하다는 거 알죠? 네. 금은 유연하기 때문에 충분히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많은 물질 중에서 금, 그리고 그걸 금박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박이라는 말의 뜻은 알아요? 박자가 여기서 박자의 뜻이 뭐예요? 얇다라는 뜻이에요. 얇다. 얇다를 한자말로 박이라고 하거든요. 금을 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금 자체가 뭐해서 몰랑몰랑해서요. 금박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네, 정말로 때려서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뭐를 준비하냐면 종이를 준비해요. 여기에 조그맣게 금땡이를 하나 올려요. 이 위를 종이를 한 장 더 덮어요. 그리고 요거를 약간 부드러운 망치 있죠. 보통 나무로 돼 있는 요런 걸로 세게 때리면 종이가 찢어지니까 요런 애들로 통통통통통 살살살 때려요. 통통통통 때리는 정도로 여기서 팍팍팍팍팍 이렇게 늘어나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팍팍팍팍 늘어나게 한 다음, 그럼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종이 사이에 금이 쭉 늘어나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하게 해요? 이걸 한번 접어요. 접어서 때리고 접어서 때리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종이가 더 이상 접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서 금이 굉장히 얇게 퍼져나가는데, 얼마나 얇게 퍼져나갈 수가 있냐면 충분히 얇다고 했죠? 대략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얇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럼 100 마이크로미터가 얼마나 얇은 거냐면, 잘 만들어진 금박은 그 금박을 딱 들어다가 요 빛 있죠, 빛. 형광등이나 이런 빛이 비춰보면 빛이 투과돼서 나와요. 빛이 새 나와요. 그 정도로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물질이 금밖에 없어서 금박을 가지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박을 만드는 기술은 인류가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부터. 바로 청동기 시대부터 이렇게 만들어섰다고 했죠? 무슨 말 알겠죠? 이미 청동기 이전부터 사람은 금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만 년 된 기술이기 때문에 요즘도 이 기술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박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다. 됐죠? 네. 자, 이렇게 썼죠? 그럼 여기 준다. 네. 준다. 에잇. 힘드니? 아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냐고. 갑자기 느려지고 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예상. 예상.
자, 여러분, 실험은 됐다 해보는 거예요. 하기 전에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가설을 세워요. 하기 전에 막 생각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어. 그래서 러더포드는 이 실험 하기 전에 첫 번째, 만약 달턴 그 사람이 맞았다면 스승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본 거냐면 이겁니다. 달턴 모델의 핵심은 뭐예요? 달턴 모델의 핵심은 간단한 문제야. 바로 금강불개죠. 금강불개 스승. 여러분 금강불개란 말 알아요? 네. 파괴 불가를 한자말로 금강불개라고 하잖아요. 그게 달턴이 생각하는 알파 입자, 그게 달턴이 생각하는 원자죠. 그럼 여기다가 뭘 던지자고요? 알파 입자를 던지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파괴 불가니까 다시 튕겨 나와요. 튕겨 나오거나 꺾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튕겨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알파 입자를 파괴 불가한 원자에 던진다면 여기에 있는 이 알파 입자는 전부 다 되튕겨 나와야 한다. 그렇다면 이게 뭐겠어요? 요거 실험 장치에서 이게 현재 스크린이거든요. 스크린인데 여기 이제 뭐가 발려져 있냐면 형광 물질이 발려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입자 등의 고에너지 입자가 닿으면 반짝반짝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스크린 실험을 통해서 실험 결과를 예측을 하면 이 스크린의 알파 입자가 어떻게 도달해 있어야 할까요? 만약에 이게 옳다면요. 안 붙어 있어야 되나요? 양 끝이나. 이게 옳다면 아, 알파 입자는 어디에 묻어 있었을까요? 뒤쪽에 바로 봐. 아닌가? 양쪽에만. 이렇게 알파 입자가 다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그랗게 말아둔 거니까 와서 뚫지를 못하고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요런 근처만 알파 입자가 다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저게 만약 달턴 모델이 맞다면 뭐냐면은 러더포드가 생각했던 실험 결과인 거예요. 됐죠? 그런데 만약 두 번째 이 톰슨 모델이 맞다면 자, 톰슨은 원자가 어떤 상태예요? 몰랑몰랑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던지는 건데 알파 입자도 아까 무엇의 한 종류라고 했어요? 알파 입자도 무엇의 한 종류라고 했어요? 원자 핵. 알파 입자 역시 방사능의 한 종류라고 했죠? 그래서 알파 입자 역시 꽤 고에너지 입자입니다. 그러면 고에너지 입자를 몰랑몰랑한 데다가 던져요. 그럼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두부 있죠? 두부. 두부 알죠? 두부? 콩으로 만든 두부. 두부를 놓고 거기다가 쇠젓가락 있죠? 쇠젓가락을 푹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쑥 들어가요. 그냥 쇠젓가락 던지면 푹푹 다 통과해 버릴 거 아니에요? 다 뚫고 나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톰슨 모델이 맞다면 이런 식으로 스크린을 쫙 펼쳤을 때 알파 입자가 어디에 다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요렇게. 됐죠? 요게만 도도도도 달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이때 톰슨은 러더포드와 무슨 관계죠? 스승. 러더포드의 지도 교수입니다. 그리고 톰슨은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러더포드는
이 알파 입자 실험을 왜 했을까요? 그거 스승이 맞다는 맞다는 거 걸 네. 보여줘야지. 바로 노벨상 받은 내 지도 교수한테 묻어가려고요. 노벨상 받은 연구 주제잖아요. 그럼 그것과 관련된 후속 연구를 해서 그냥 논문 하나 내고 치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러더포드의 예상은 뭐였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 러더포드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걸 내 스승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실험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잠깐 약간 추천 좀 해주시면 제가 좀 논문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해주십시오. 원래는 이런 걸 예상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의 위대한 스승에 묻어가기 위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올 걸 예상하고 자기 실험실에 있었던 러더포드 실험실에 있었던 대학원생 2명한테 시키죠. 야 얘들아 이거 실험 좀 해와라. 얘 교수님 해고 실험했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옆에 지울게요. 준다. 3. 실험 결과. 왜? 아 맞네. 맞는데? 바로 봐. 이렇게 나옵니다. 실험 결과가 저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실험 결과 해석? 제목을 이렇게 합시다. 안 돼. 원자핵의 발견. 안 돼. 1. 실험 결과. 자, 놀라웠게도 99.99%는 원래 예상대로 관통합니다. 알겠죠? 톰슨 모델과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네. 놀랍게도 그런데 대략 한 1000분의 1의 확률로 확 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0,000분의 1의 확률로 완전 되튕겨 나옵니다. 즉 여기서 실제 실험 결과는 대부분 이렇게 되고요. 1000분의 1의 확률로 10,000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받아본 러더포드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잘못 실험했다. 이건 잘못됐다. 바로 그 대학원생 둘을 존나게 혼냈습니다. 아시겠어요?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너네한테 지금 월급까지 주고 일 시키는데 너네 대학원생 박사과정 와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이 실험 오차 이거 어떡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시험 못하고 진짜 엄청 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원생 둘이가 기조교수한테 막 엄청 혼났겠죠? 그래서 툴툴툴 하면서 이제 어이씨 해야지 또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실험 한 적이 언제예요? 20세기 초죠. 20세기 초에는 뭐가 없어요? 카메라. 반도체도 없죠. 그 다음에 뭐 그런 동영상 촬영하는 전자장비도 없죠. 그 다음에 그 다이오드라고 하는 장비도 없죠. 반도체도 없죠. 컴퓨터도 없죠. 이 확률 이거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한 번씩 다 된 거예요? 진짜 센 거예요. 알겠어요? 즉 뭐냐면 10,000분의 1의 확률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여기서 반짝하는 몇 번 셌다는 얘기겠어요. 10만 번은 세야 그 중에 10번 나오니까 10,000분의 1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놓은 실험 결과예요. 이거를 러더포드가 엄청 갈고 가지고 대학원생들이 이걸 3번 반복합니다. 너무하다. 그쪽에 막 한 자리 이렇게 막 몰려있는데 그게 하나씩 다 세져요. 이게 시간이 있거든요. 반짝 이걸 카운팅하는 거예요. 진짜. 네, 반짝하는 걸 카운팅하는 거예요. 밤을 얼마나 새야 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요즘은 여기다 센서가 있어서 반짝반짝하는 그 운동 에너지를 측정을 해가지고는 컴퓨터에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인터페이스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진짜 사람이 눈으로 보고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더포드가 실험 결과를 보고
처음에는 혼냈다가 두 번째는 이상하게 생각했다가 세 번째 러더포드도 도 같은 거죠. 이거 아닌가 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자 핵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원자핵 모델이 뭐냐? 바로 요거죠. 핵이 있고요. 짜잔. 여기에 전자 궤도가 있고요. 여기에 전자까지. 그래서 전체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가 되고, 그리고 대부분 빈 공간이며 원자 핵의 경우 그 크기가 대략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정도 되는 것까지를 계산을 해냅니다. 왜냐하면 확률 있죠. 1000분의 1로 튕겨나오고 10,000분의 1로 되튕겨 나오는 거. 이 확률을 설명하기 위한 크기를 찾아낸 게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러더퍼드 실험을 물리학과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확률 이론을 적용해서 이 원자 크기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걸 계산하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러더포드는 원자핵의 존재뿐 아니라 원자핵의 대략의 크기까지 알아내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리고 대부분 빈 공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대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몰랑몰랑하다 딱딱하다의 개념이 아니고 아예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빠져나온 게 맞는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의 확률로 이렇게 되튕겨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하셨죠? 원자의 크기를 이 건물이라고 가정을 하면 원자핵의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탁구공이에요. 그래서 원자의 크기를 이 건물만으로 잡을 때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는 이 녀석에 대해 건물에 대한 탁구공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러더포드 실험에서 진짜 또 중요한 거 여기 줄게요. 이거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4 바로 아니 똥만 있으면 됐잖아. 4는 중성자, 영어로 뭡니까? 뉴트론이라고 하죠. 요거의 예측을 해냅니다. 첫 번째 1. 힐륨 2포 2+를 무슨 입자라고 했죠? 알파 입자. 알파 입자라고 했죠. 는 수소에 비해, 그것도 수소 양이온. 수소 양이온을 우리말로 뭐라고 불러요? 원자핵이요. 양성자라고 하죠. 수소의 1+ 원자핵을 양성자라고 하죠. 그래서 알파 입자는 수소 원자핵 양성자에 비해 질량은 4배쯤이고 전하량은 몇 배? 2배. 2배죠. 맞나요? 자, 질량이 4배쯤이라는 건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 알아요. 수소의 질량수 얼마예요? 1. 힐륨의 질량수 얼마예요? 4. 그럼 몇 배예요? 4배죠. 얘는 몇 플러스예요? 1+. 얘는 몇 플러스예요? 2+니까 전하량 2배. 됐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성자의 존재도 알고 질량수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시기에는 중성자가 알려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알파 입자의 핵에는 양성자 4개와 전자 2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 이 전자는 화학전자 아니고요. 핵을 안정하게 만들어주는 핵 내부에 존재하는 전자입니다. 네?
화학적인 반응성을 잇는 전자가 아니고요. 핵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전자로서의 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핵 안에 그러니까 알파 입자겠죠. 양성자가 4개가 있고 전자가 2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알파 입자의 그 원자핵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 4개니까 양성자보다 질량 4배쯤인 거 설명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전하량은 양성자 4개에 전자가 2개니까 2 플러스인 것도 설명이 되죠. 왠지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 알파 입자 자체의 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뭐냐면 전자처럼 관성이 작은 입자는 원자핵처럼 좁은 영역. 여러분, 원자를 건물만 하다라고 하면 원자핵의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했죠? 탁구공만 하다고 했죠? 그러면 원자핵은 큰 입자인 거예요? 작은 입자인 거예요? 작아요. 원자핵은 정말로 좁은 영역이라고요. 그러한 좁은 영역에 전자처럼 관성이 작은, 전자는 왜 관성이 작아요? 질량이 작으니까요. 알겠어요? 질량이 작으니까요. 관성이 작은 입자는 원자핵처럼 좁은 영역에서 발견할 확률이 매우 작아집니다. 영역의 존재함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 원자핵처럼 좁은 영역에 전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있는지를 검출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검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있잖아요. 저기 프로톤 저 원래 이 없지 않아요? 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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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맞습니다. 네, 입자가 맞습니다. 원래 그 원자핵인데 그 알파 입자의 핵이라고 말해도 돼요? 다시 뭐라고? 저기 알파 입자가 원래 그 자체가 원자핵이잖아요. 아니 그냥 여기서의 핵은 뭐 힐륨 입자의 핵이라고 합시다. 힐륨 원자 핵이라고 합시다. 어쨌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원리를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주장했어요? 하이젠베르그.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주장했죠. 하이젠버그. 버그는 너고 하이젠베르그는 그래서 무슨 상을 받습니까? 이업적으로 노벨상을 받는 거 아시죠? 그러면 어떤 원자의 핵 안에 전자가 있다 말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맞다는 얘기예요? 틀리단 말이에요? 틀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러더포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3. 핵 내 양성자들을 붙들어 매어주는 입자들이 있고 그들의 성격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로 예상한 거예요. 첫 번째, 그 입자는 양성자만큼 관성이 커야 해요. 자, 원자핵에는 양성자 있을 수 있어요? 네. 원자핵에는 양성자 있을 수 있어요? 왜? 관성이 크니까. 양성자는 관성이 크니까요. 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질량이 크다. 질량이 크다는 얘기죠. 전자에 비해서 대략 몇 배? 2000배 정도 됩니다. 양성자, 중성자는 전자 질량에 비해서 2000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원자핵이라고 하고 있는 좁은 공간에도 양성자나 중성자는 관성이 크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양성자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입자 역시 양성자만큼의 질량을 가져야 원자 핵이라는 영역 안에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져야 할까요? 아니요. 플러스 전하를 가지면 양성자를 묶어줄 수 있어야 양성자와 척력이 나타나요. 양성자와 척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 플러스 전하를 가져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 가지면 돼요? 마이너스 전하 갖는 게 전자잖아요. 근데 전자 안 된다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도 안 되고 마이너스도 안 되고 그러면 전기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 알겠죠?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질량은 뭐랑 비슷해야 돼? 양성자랑 비슷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하자? 중성자. 알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로부터 한 십수년 후에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중성자를 발견하게 돼요. 아시겠죠? 10년 정도라고. 예, 한 20년 정도, 십수년이니까요. 10년에서 50년 사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시간을 얘기했어요? 그것까지는 뒤에 보시면 알파 입자를 베릴륨 방막에 충돌시켰을 때 방출되는 입자를 찾았답니다. 베릴륨 같은 경우는 핵 분열과 핵 융합을 일부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성자가 튀어나왔었던 것 같네요. 뭐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오케이 됐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기체한다며요. 기체 시작됐다며요.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했죠. 됐다고. 그래서 그 기체 부분도 공부하시고 내가 문제집도 나눠줬죠? 네. 그거 좀 복습적으로 좀 풀어보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